레빗의 경매가 시작되기 전 전문가들은 비싸야 700억 정도에 팔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o we move to the beautiful Jeff Koons, and we're going to open the bidding here at $40 million. 75 million. 77 million. Yours it is, sir. 78 million. 80. Here it is at $80 million. Gentleman has it here at 80 million. You have it, sir. $80 million. 자, 팔린 작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크기는 1m의 토끼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가슴 정도 오는 크기의 조형물인데요.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이 작품을 만든 작가입니다. 이름은 제프 쿤스. 그는 이날을 기점으로 가장 비싼 가격의 작품을 판 작가가 됐습니다. 살아있는 작가 기준으로요. 그렇다면 예술품 전체를 통틀어 1000억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비슷한 가격으론 반고흐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같다는 이유로 이 둘을 비교하면 반고흐는 억울할 겁니다. 반고흐는 직접 그림을 그리지만 제프 쿤스의 작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공장이라 불리는 그의 스튜디오에서 100여 명의 문화생들이 만듭니다. 마치 우리가 쓰는 밥그릇, 접시를 생산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날 팔린 레빗도 한 개가 아니라 동일한 작품이 3점이 존재합니다. 한 점은 GPS 파트너라는 회사에, 나머지 한 점은 시카고 현대미술관에 있습니다. 이날 이 두 업체는 기분이 꽤 좋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작품의 가치도 덩달아 올랐을 테니까요. 물론 작품성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마크 스티븐스라는 평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프 쿤스는 촌스러운 부자들의 취향을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린다는 거죠. 자, 이걸 가능하게 하는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고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제프 쿤스입니다. 제프 쿤스는 68세의 미국인입니다. 1955년도에 그리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미학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였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색상과 질감을 강조했습니다. 색상과 질감을 선택한다는 건 보는 사람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죠. 레빗의 반짝이는 표면과 곡선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9살 때 유명한 명화들을 따라 그렸는데요. 그리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아버지의 가게에서 전시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목받는 건 성인이 된 후에도 표절 논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달리를 동경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달리가 뉴욕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호텔을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제프 쿤스는 고작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적극성은 자신의 커리어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바로 당시 제프 쿤스가 찍은 달리의 사진입니다. 그는 대학에서 회화를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미술관에 취업하고 싶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다 겨우 미술관 모마에 취업하는데요. 데스크에서 회원권 파는 일을 합니다. 누군가는 싫어할 일이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예술가처럼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바꿨는데요. 달리처럼 연필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붉게 염색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미술관, 저녁에는 클럽으로 출근합니다. 23살의 제프 쿤스. 그는 인맥을 만들기 위해 클럽에 갑니다. CBGB와 머드. 이 둘은 뉴욕의 전설적인 클럽인데요. 특히 유명한 예술가들이 많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사교적인 성격의 쿤스는 이곳에서 많은 아티스트를 사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미술계로 진입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그는 여기서 이스트빌리지 아트라는 그룹에 속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스키아와 키스 헤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월스트리트에 취직을 했는데요. 그는 주식이 거래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가격이 오르기 위해선 거래량과 이슈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 그는 중요한 전시마다 이슈가 될 만한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턴 그가 섭외한 3명의 인물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양자 물리학을 하는 천재 과학자로 유명하죠. 파인만 같은 이런 인재들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제프 쿤스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 천재 물리학자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제목은 이퀄리브리엄, 균형이라는 작품 이름처럼 농구공이 가운데 떠있죠. 이게 본래 물이었다면 농구공이 수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제소금과 증류수로 농구공을 정지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리처드 파인만이 도왔다고 합니다. 네, 혹시 이 원리를 잘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작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농구공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의미합니다. 완벽한 균형의 상태죠. 일정 시간이 되면 이 농구공이 가라앉는데요. 삶과 죽음을 뜻합니다. 일리아나 소나 밴드. 그녀는 금수저 미술상입니다. 1952년에 앤디 워홀을 파리에 소개한 장본인이기도 하죠. 소나 밴드 갤러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녀와 제프 쿤스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미술품이 팔리는 구조를 중요한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미술품 판매는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나뉩니다. 1차 시장은 제품이 처음 팔리는 순간에 말합니다. 작가가 고객에게 직접 팔거나 갤러리가 대행해서 고객에게 판매합니다. 2차 시장은 리셀을 말합니다. 처음 구매했던 걸 되파는 걸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인트로에 나온 크리스티 경매, 한국에서는 K-옥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갤러리는 1차 시장의 판매뿐 아니라 작가의 홍보와 제작을 지원합니다. 아이돌 기획사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능력이 있는 갤러리랑 일할수록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자, 제프 쿤스는 특유의 설득력을 통해 소나 밴드 갤러리와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프 쿤스의 이런 설득력을 높은 재능으로 평가했죠. 그녀는 뉴욕 매거진의 핫4라는 제목으로 홍보를 시켜주고요. 바날리티라는 전시회 준비 자금을 지원하고 레빗 3점을 1차 시장에서 모두 판매해줬습니다. 그 후 제프 쿤스는 다른 갤러리와 작업을 하기도 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최고의 갤러리였다고 회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일로나 스텔러입니다. 그녀는 성인 영화 배우이자 이탈리아의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느끼신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직업만으로도 주목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프 쿤스는 이 주목도를 활용합니다. 그녀를 잡지에서 처음 발견하고 바로 로마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메이드 인 헤븐. 이게 원작은 중요한 부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구글링을 해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보수적인 과거에는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작품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성적 행위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 자기 거부감을 해방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 둘은 작품은 결혼을 했지만 유지한 기간은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작품으로 제프 쿤스는 압도적인 비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한 작품을 이어갔고 이 비난을 유명세로 바꾸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013년 신기록을 세우는데요. 크리스티 경매에서 가장 비싼 가격의 작품을 판매합니다. 가격은 $5,840, 발룬덕입니다. 그의 이 신기록은 2018년 데이비드 호크니에 의해 잠시 깨지지만 바로 다음 해에 레빗이 1,000억에 팔리면서 타이틀을 다시 달아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집가가 예술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술적 가치. 두 번째, 투자 가치.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은 이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제프 쿤스는 달랐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투자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의 메시지와 적절한 신비성을 넣고 철저히 상업화했습니다. 마치 프랜차이즈 사업과 비슷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은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매장으로 수익성을 인증합니다. 두 번째, 성공한 1호점을 홍보하며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이때 본사가 직접 영업을 뛰기도 하고 프랜차이즈 영업만 해주는 전문 업체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사에서는 대리점의 매출이 높아지도록 브랜딩을 합니다. 신메뉴를 개발하거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죠. 제프 쿤스의 사업 모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1차 전시회를 통해 주목을 받고, 두 번째, 판매를 해줄 갤러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사 역할하는 자신은 꾸준한 전시회와 이슈를 만들며 브랜딩을 합니다. 그리고 제프 쿤스가 주목을 받을수록 작품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집과 갤러리는 제프 쿤스를 유명하게 만드는 데 동참합니다. 모두가 윈윈하는 균형 잡힌 모델이죠. 자, 좋은 브랜딩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프 쿤스처럼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을 다시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고민하는 과정과 제품을 사용하는 순간들, 그리고 사용한 후의 대화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집중하면 아주 좋은 가이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하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사업의 본질이자 정의입니다. 자, 어떤 정의가 나왔나요?